한스 요나스라는 현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요나스는 인류의 종말은 현실이 되었다, 이런 진단을 수십 년 전에 내놓았는데요. 예전에는 세계의 종말, 지구의 종말은 종교나 형이상학의 고유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종교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거나 초역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인류의 종말은 현 세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이슈들,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그리고 AI 기술의 상용화 등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중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인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 문명과 인간 삶 전체에 대한 본질을 심각하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 문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방향 설정을 요구하는 질문들이죠.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존, 공존, 그리고 대전환,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리고 생존과 공존을 하는 데 필요한 위기 탈출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안된 대전환의 문제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사는가?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평소에 우리 이런 질문들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이런 질문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 우리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의 진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좋은 삶은 또 어떤 삶인가? 행복한 삶은 또 무엇인가? 더 나은 생존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또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삶에 대한 이런 실천 철학적인 질문들은 철학의 본래적인 업무에 속하고 고유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 철학의 담론에서 이러한 질문들은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다시금 철학의 이 본래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500년 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서양인 최초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서양인 최초의 단행본 윤리학 저술입니다. 서양 최초의 인생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책에서 삶의 실천적 지혜와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오늘 이 자리에 잠시 소환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옛날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첫 문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용을 해보죠. 모든 기회와 탐구, 모든 행위와 합리적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좋음을 추구한다. 매우 함축적인 이 문장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과 행위들은 좋음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론적이든 아니면 실천적이든 또한 그것이 어떤 종류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모두 좋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좋은 것을 얻으려고 그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좋은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장하고 무수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좋음은 무엇인가? 여기 인용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 대중들과 교양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잘 사는 것과 잘 행해하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면 매우 추상적이고 또 사람마다 다 달리 이해하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목에서 우리는 이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 잘 행해하는 것,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이 같은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것, 행복한 삶,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잘 생존하는 것,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잘 생존하기 위해서, 잘 있기 위해서, 안녕하기 위해서 정말 개인 차원에서, 공동체, 국가 차원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도 웰빙이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웰빙, 잘 있는 거죠. 안녕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것, 잘 있는 것, 잘 행해하는 것, 행복하는 것, 그리고 잘 생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같은 레벨 위에서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행복은 또 안녕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행복은 잘 사는 삶, 성공적인 삶, 더 잘 생존하는 삶, 그리고 좋은 삶과 동일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방금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던져진 삶의 목적과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생존의 가능성과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흔히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간의 이익관심, 인간의 욕망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이익관심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간추려서 정리해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생명이 보존되고 고통이 없어야 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직업적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과 애정을 교환하고 타인의 불필요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삶을 미래에도 계속 누리는 그러한 어떤 기회, 이것 말고 더 이상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이러한 인간의 이익 관심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교육든 간에 어떤 영역에서든 간에 인간의 이러한 기본적인 이익 관심을 고려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인간의 생존과 안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최근에 인류가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발등에 떨어진 불인 기후위기의 문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해서만 인간의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안녕하고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 제가 한스 요나스 이야기를 끄집어냈었죠. 한스 요나스에 따르면 인류의 종말은 더 이상 이제 종교나 형이상학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매우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세계의 종말은 말세론적인 메시지였거나 아니면 초역사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애언으로 간주되었는데, 이제 전 지구적 차원의 파국의 가능성이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요나스는 현존하는 인류의 생존 문제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립의 바탕 위에서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생태학적인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요나스는 우리가 지금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근세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꿈꿨던 과학기술적 유토피아주의가 너무 크게, 너무 과도하게 성공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너무 과도하게 성공했고,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인류가 성공했다는 거죠. 여기서 생물학적인 인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폭발적인 어떤 증가,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명에 달하는데 끊임없이 인구가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베이컨적 이상은 과학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인류가 복리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베이컨적 이상인데, 이러한 어떤 이상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너무 과도하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무엇입니까? 무한 성장, 시장 만능, 물질 만능, 그리고 금융 자본, 그 결과로 환경 파괴,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관점에서 보면 무한 성장과 발전이라는 이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밑바탕에 이 과학기술 논리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요나스에 따르면 지금의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위기는 인류의 생물학적인 어떤 성공, 인구 폭발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자연 생태계의 평형의 법칙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적 유토피아주의와 낙관주의, 그런 것을 거부하는 데서 우리의 문제 해결의 출발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 요나스는 우리의 지금 문제를 도덕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문제의 원인이 어디가 있냐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그리스적, 요나스의 용어입니다. 그리스적, 유태적, 기독교적 전통의 인간 중심적 윤리,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서구의 전통 윤리는 인간 중심주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적이라는 의미는 그 윤리의 토대가 지금 여기, 그리고 윤리가 책임지고 있는 대상 범위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 윤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서구의 전통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이외의 자연 존재나 동물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문제는 쏙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전통 윤리는 진공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스의 분석과 진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윤리를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존재, 인간 이외의 자연 존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까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스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전 지구적 차원의 이런 파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존의 원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라. 인간에 의해 심각하게 파괴된 자연 환경을 고려하라. 그리고 미래 세대의 생존의 토대를 위협하지 말라.
요나스는 자연에 대한 도덕적 행위의 새로운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생태학적인 정언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칸트의 도덕의 명령, 정언명령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요나스의 생태학적 정언명령은 칸트의 정언명령을 생태학적으로 변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나스가 제시한 생태학적 정언명령들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행위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해하라.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해하라.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위협하지 말라. 미래의 인간의 불가침성을 너의 의욕의 동반 대상으로서 현재의 선택에 포함하라. 이것이 요나스가 우리에게 제시한 생태학적인 도덕 명령, 정언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논의를 좀 정리해 볼까요? 요나스가 새롭게 제시한 도덕 명령들은 인간 삶의 지속 가능성과 조화로운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미래 가능성을 절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존속 조건에 대한 위협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은 인간의 단순한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자의적인 인간의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은 인간처럼 상호 협력할 수도 없고 또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도 없지만 그것은 자연의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전환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최근에 심각한 형태로 가시화된 기후위기가 역설적으로 이러한 요구의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환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대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해결의 열쇠로 제시된 전환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 의미에서 전환이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대전환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확 바꾼다. 근본에서부터 철저하게 바꾼다. 180도 정반대 방향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이 말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두 다 바꿔라. 어쩌면 이 말 속에 대전환의 의미가, 핵심점이 놓여 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역사적으로 대전환을 해서 성공한 인물이 있습니다. 16세기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인류 최초로 대전환을 시도하여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탐구 방식, 접근 방식으로는 당시 천문학이 봉착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천문학은 별들의 운동, 전체 운동을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180도 전환하여 코페르니쿠스는 문제를 풀고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렇게 한 거죠. 천체의 별들이 관찰자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그동안의 가정을, 생각을 버리고 반대로 별들을 고정시키고 관찰자를 돌게 함으로써 당시 천문학이 봉착한,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고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세계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 혹은 사고방식의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의 혁명이요, 의식의 혁명적 전환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지금껏 통용되어 온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의식, 생각, 태도, 가치, 그리고 삶의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전환만이 인류가 직면한 문명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과 분석에 사람들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환은 한마디로 사고방식의 혁명이요, 의식의 혁명적 전환입니다. 전환은 기존에 통용되는 의식과 생각, 태도, 가치, 그리고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뜻합니다.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 전환의 대상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육 영역에서 전환이 매우 급선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언론에서 연일 뉴스화되는 것이 교육, 수능, 입시 문제 등인데, 교육 문제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 한국 현실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돼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삶의 목적에 대한 반성적인 물음과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목적, 교육의 활동들을 새롭게 확인하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교육 활동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더 잘 사는, 더 잘 생존하는, 그리고 더 좋은 삶은 인간 삶의 목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은 인간 생존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점에 비춰보면 교육은 개인과 공동체의 더 나은 생존의 방식, 더 나은 삶의 방식, 그리고 더 좋은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간 삶의 본질에 비춰보면 그에 따라 교육의 목적이 지금 잘 추구되고 있는가? 교육의 다양한 활동들이 바람직한가? 당연히 새롭게 반성하고 점검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인간 삶의 본래적인 그런 목적에 비추어서 교육의 목적 활동들이 당연히 새롭게 정립돼야 되겠죠. 따라서 현재 지배적인 지식, 정보, 전달 위주의 지식 습득 위주의 지식 중심의 이런 교육 체계는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덕체 교육을 강조해 왔는데 지성과 덕성, 감성, 그리고 신체적 건강성을 갖춘 좋은 사람, 탁월한 인간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고 교육의 통합적인 체계로 정립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전환이 급선무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육의 양적 성장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교육이 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질적인 성장의 계기로 작동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덕체의 교육으로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체덕지 중심의 교육의 우선성과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곁들여서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유명한 책이 공리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밀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법과 제도. 어떤 법과 제도인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집단 간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밀은 교육과 여론을 강조했는데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행복과 보편적 행복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을 깨닫고 어느 누구든지 공공이익과 배치되는 행동을 통해서는 자신의 지속적인 행복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그런 것을 습득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론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서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좋은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본주의적 성장과 발전의 한계를 직시하고 대안적인 사고방식, 어떤 대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자본주의적 성장과 발전의 이데올로기 밑바탕에는 과학과 기술의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논리는 이런 것이죠. 할 수 있으면 한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논리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다. 규범의 논리, 도덕의 논리가 작동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만 인류는 지금 뒤바뀐 가치관,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인간 삶의 본래적인 목적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고용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의료 문제라든지 복지, 교육 등 공공 문제를 풀 때는 시장의 논리를 해서는 안 되고 탈시장적인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시장은 도덕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우리 시대를 지배함으로써 정의롭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의 가치와 기준으로 잴 수 없는 인간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겠지만 시장은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 삶의 영역에서 시장적 가치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은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에 의해서 조절되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셋째로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태주의로 전환돼야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뭔가요?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이론과 실천에서 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익관심, 인간의 우월성, 인간의 특수성을 근간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더불어서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인간의 생존과 안녕, 잘 사는 그런 삶의 문제를 살폈는데, 결국 자연과 공존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배적인 인간 중심주의적 삶의 방식을 이제 포기하고 대안적인 관점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생태주의적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생태주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온전한 책임을 새로운 삶의 원칙과 행위의 원리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과학기술적 유토피아주의나 낙관주의를 거부함으로써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더불어 살고 인간과 자연이 진정으로 화해하는 에코토피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요나스가 새로운 도덕적 명령으로 제시한 너의 행위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해하라라는 그 생태학적인 정업 명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인류는 문명사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명의 대전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우리들에게 이런 전환의 의지가 있는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생각, 태도, 그리고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의지가 있는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 사태와 기후위기 등을 통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안녕,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전환의 문제를 논의해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삶의 본질과 인류의 생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반성적인 질문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또 삶을 위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숙고해 봄으로써 우리는 오늘의 컨텍스트 속에서 가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웰빙이란 말에서처럼 행복하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인데 그것은 안녕하고 잘 있는 것이고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잘 있는 것, 안녕한 것은 어쩌면 인간의 최대의 이익관심이며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삶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교육의 목적과 활동들을 지덕체 그리고 채덕지 중심으로 혁신하는 일이 급선무라하겠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의 한계를 직시하고 규범적인 논리와 기준으로 불평등과 고용의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생존과 안녕의 문제가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서 대안적인 관점, 즉 자연과의 공존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생태학적인 책임 윤리는 인간적 삶의 지속성과 조화를 위해서 합당하게 행위하고 생명의 미래 가능성을 파괴하지 말 것이고 인류의 무한한 존속의 조건에 대한 위협을 금지하고 미래 인간의 불가침성을 보존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러한 인식과 이해는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삶의 원리입니다. 감사합니다.